연금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은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지속 가능합니까? 라고 현 상황에서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연금을 그냥 없애세요. 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많은 기성세대도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명 박사님께 3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질의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첫째 질문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핀란드의 기대 여명계수와 같은 자동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자동 안전장치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동 안전장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박사님 자료를 보면 강한 재정 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12%에 소득 대체율 30%임에도 불구하고 2070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도 높아지자는 주장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구간에서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부인 의원님, 제가 너무너무 답변할 기회를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다 이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진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IMF 경제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 40%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를 22.8%로 올리지 않으면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 고령하고 연금제도 단 2가지 요인으로 국가 부채가 2070년에 200%로 올라간다. 이게 IMF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공포 마케팅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 OECD 보고서를 쓴 앤드류 라일리가 예를 들면 OECD 48쪽에 써놨어요.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할지라도 13% 이상 훨씬 올려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그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도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카 비드룬트 이즈모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일본 공무원은 저한테 제가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일본은 지금 보험료를 18.3% 부담하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 32% 전후 수준입니다. 그 일본 공무원이 저한테 한중일 연금 전문가에 때 물어본 게 뭐냐면 머뭇거리다 물어본 게 이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 보험료는 절반도 부담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본보다 연금을 더 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우리는 거의 없다. 이건 제 혼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는데 왜 국내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핀란드식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조개혁을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이게 들어오니까 범위가 너무 넓으니 보수개혁만 하자 그러는데 이 핀란드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를 15% 유지하고 핀란드식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컨셉을 도입해서 보험료 2%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해도 우린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전 재정 안정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핀란드식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연금 받는 게 다 확정된 뒤에 그것도 앞으로 30년 뒤에 첫 번째 받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올해 물가 상승률이 2.3%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23만 원인가 뭐 되겠죠. 그 액수를
조정을 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핀란드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에피션트는 뭐냐면 핀란드가 지금 보험료가 24.4에서 28.8이고 정부 텍스까지 부담하면 28%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적인 소득 대체율은 그 애뉴얼 어클레이스로 1.5로 소득 대체율이 60%인데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에피션트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 50%고 장기적으로는 44.3%까지 떨어져요. 28% 수준을 부담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얘들은 연금 재정이 그 제도가 균형이 맞췄다 그러면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30년 받으면 10년 더 주니까 재정 불안정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핀란드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에피션트는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애 총 3억을 연금 준다 그럴 때는 3억을 다 주는데 10년 더 받으니 매년 그만큼을 차감하는 게 핀란드식의 자동 안정장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액이 깎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핀란드는 안 깎이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평균 수명이 단 1, 2년 만에 뭐 2, 3년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0. 몇 개월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그 코트만큼 근로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연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은 구조개혁이라고 그러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복잡하니까 구조개혁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거는 defined benefit 보면 얼마 내든 연금 급여 수준이 확정된 거에다가 기대 수명에 따라 급여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defined contribution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DB, 하이브리드 defined benefit이 돼요. 그러니까 by definition 이건 구조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개혁만 우리가 논의할 수 없다는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52쪽에 있는 그 강한 재정 안정방으로 소득 대체를 30%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에서 지금 41.5니까 11.5%포인트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국민연 보험료가 9%인데 12%니까 보험료를 3%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그럼 엄청난 재정 안정화 방안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식적인 추계 자료입니다. 국회 특위에 제출된 자료예요.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금 소진 시점이 2055, 56년인데 불과 엄청나게 소득 대체율을 12%포인트까지 떨어뜨리고 보험료를 3%포인트를 올려도 기금 소진 시점은 불과 14년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부가방식 보험료가 26.7%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9%잖아요. 거의 3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를 떨어뜨리고 보험료를 3%포인트 더 올려도 그러니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득 대체율 좀 올리고 보험료를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연장되니 그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 그러는데 그건 토털리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825조란 막대한 부채가 쌓여 있고 우리가 매년 19.7% 보험료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9%만 걷으니까 매년 10.7%포인트를 짙게 걷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보험료를 10% 걷어도 기금은 소진되고 그 뒤부터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아주 인터레스팅한 겁니다. 소득 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소득 비례연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 연금 받는 급여의 A 값이라 그래갖고 전체 가입자 평균 A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 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A 밸류가 없어지니까 중간 이상 소득 계층들은 연금액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죠. 거기다 소득 상한을 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 같은 한 85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면 중간 이상 소득 계층들의 연금액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타가 되는 건 뭐냐면 중간 이하 소득 계층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 연금액이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소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너는 피와 눈물도 없냐, 너는 가진 자만 옹호하는 사람이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건데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안이 아니라 우리 연금제도의 모태가 된 비스마르크형 독일 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2004년에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했어요.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로 평균 수명 증가, 출생률 하락, 경제 성장률 하락하면 자동으로 안정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저소득층들은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얘들은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어요. 하나는 레지스터 연금이라 그래서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국민연금 내에 얘들은 성실히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0% 떨어질 걸 45%라니 50%라니 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제 가입 기간이 남성 근로자 평균 가입 기간이 이미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년 성실히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40%, 45%, 50% 논쟁을 벌이잖아요. 얘들은 영어로 표현으로 이퀴버런스 프린시플이라 그래서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이하 소득계층에 특히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쟁을 삼고 있는 소득 대체율 45%, 50%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올 거냐? 우리 지금 지금 조선일보에 의하면 부부 기준으로 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준을 무조건 65세 70%가 아닌 우리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지금 한 228만 원인가요? 그런 걸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지금 노인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상자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거기서 세이브되는 세금을 국민연금 재원이 아니라 여기다 투입해서 진정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국민연금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